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노트입니다. 첫 목소리 출연이라 긴장도 되고 살짝 어색하기도 하는데요. 큰 용기를 내고 영상을 찍는 만큼 예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독서노트를 적게 되면서 저에게 생긴 변화들, 그리고 2023년 올 한 해 동안 제가 읽은 책 중 베스트 5 책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독서노트를 적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평소에 책을 읽기는 했는데 독서노트까지는 작성을 못하다가 올해 5월 말에 제가 중국에서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부터 저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서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노트를 적기 시작한 이후로 저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을 오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책을 읽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책을 보면 기억에 남는 건 크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했고 그래서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독서노트를 적고 나서부터는 책을 오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줄거리나 등장인물 관계도, 문장 필사, 작가 이력 등 책 전반에 걸친 여러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을 직접 정리하며 적었기 때문에 제가 들이는 시간만큼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표현력이나 어휘력이 좋아졌습니다. 가끔씩 머릿속에 떠다니는 무수한 감정들을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책을 읽다 보면 나와의 상황과 생각들이 책과 교차되는 지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험 덕분에 독서에 취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책 속에서 작가님들이 풀어낸 표현들을 보면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를 느끼고 한편으로는 형체가 없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언어로 풀어내는 작가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문장들을 만나게 되면 기록을 꼭 해두고 머릿속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습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상황에 맞는 책 속의 문장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 스스로도 내가 예전보다 표현력이 조금 증가했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 특히 제가 고전문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고전문학에서는 지금 현재 시대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단어장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러한 습관 또한 저의 어휘력 증가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책을 읽었을 때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기가 쉬웠는데 독서노트에는 아무래도 제 손으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하면서도 내가 이 문장이나 장면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스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의 생각들의 구조가 생기게 되고 내가 왜 이 문장이 좋았는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 읽은 책 중에서 제가 뽑은 베스트 5를 소개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제가 맨 처음 접한 조지 오웰의 책은 바로 동물농장이었습니다. 동물에 빗대어 사회를 풍자하는 소설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그 후로 디스토피아 소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지 오웰의 1984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무려 500페이지 가량의 긴 호흡을 가진 장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 없이 단숨에 읽어버릴 정도로 몰입하며 읽었던 소설입니다. 조지 오웰은 주로 디스토피아 소설을 많이 집필하였는데요. 작가가 살았던 시대는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였고
실제로 그는 제국 경찰로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국 경찰로 일하며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되며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그 뒤로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전도 하는데 그 속에서 각종 이념들이 난무하는 걸 목격하고 이념들에 대한 폐해와 허상을 보면서 또 한 번 제국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오게 된 작품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동물농장과 1984입니다. 1984 소설 속 배경은 영국 사회주의가 지배된 1984년도를 가상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빅브라더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외부 당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일터와 집안에는 감시와 도청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자기 표정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을 해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인격도 없이 그저 당을 위한 부품으로서 살아야 했죠. 하지만 주인공은 몰래 자기 생각을 적은 일기를 적기도 하고 몰래 사랑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빅브라더에게 맞선 반역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주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개인의 모습을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라 읽고 나서 한동안 여운이 정말 많이 남았던 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이러한 자유들에 대해 저에게 여러 시사점을 주는 책이었어요. 책 내용이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그만큼 인상이 깊고 재미있기도 해서 저의 올해의 책 베스트 5로 뽑아보았습니다. 다음 4위는 마스이에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입니다. 이 책도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저는 올해 여름이 끝날 즈음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유려하면서 표현들이 섬세해 마치 제가 무라의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여름 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소설입니다. 머릿속으로 장면들이 눈앞이 그려질 만큼 생동감이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는 무라의 설계 사무소 직원들이 주가 되는 내용이라 건축 전문 용어들이 나올 때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건축 이야기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새, 꽃, 가구, 향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하나로 점철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다방면에서 작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건 책 속의 표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책이라 책을 읽고 나면 저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비 오는 여름날 풀과 흙냄새가 달큰하게 올라올 때 읽기 좋은 책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네요. 독서노트를 작성할 때도 책이 주는 느낌 그대로를 기록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초록색과 나무색이 드러날 수 있게 메모지를 골라 꾸며보았습니다. 그중 제가 책 속에서 좋았던 문장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자유는 정말 중요하지. 아이들에게도 똑같아. 책을 읽는 동안은 평소에 속한 사회나 가족과 떨어져서 책의 세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고독하면서 고독하지 않은 거야.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한다면 살아가는데 하나의 의지처가 되겠지. 독서라는 것은, 아니 도서관이라는 것은 혼자 가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야. 비는 1시간 남짓해서 그쳤다. 유리창을 열자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비에 식힌 초록에서 솟구치는 냄새처럼. 다음은 3위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올해 저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유일하게 눈물을 훔치게 했던 책이었어요. 책을 읽는 중에서도 계속 눈물이나 감정을 추스려야 했던 소설인데요. 한국 정서와 맞닿는 내용이라 더 와닿기도 했고 여성으로서
한국의 각 시대를 살아갔던 4명의 여인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지연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게 되는데, 남자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한 너가 잘못이야 라는 아버지와 외도를 했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혼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식의 어머니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아예 실형으로 옮기며 도시를 떠나게 돼요. 그 당시 지연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읽으면서도 정말 뭉클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차갑게 꽁꽁 얼어있고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연이가 실존한다면 제가 직접 가서 꼭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실형으로 내려온 지연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외할머니 영옥을 만나게 되면서 어머니가 왜 외할머니와 연락을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 외할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자신과 멀게만 느껴졌던 증조모 심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전 이야기들을 듣게 되며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책 속에 나오는 인물마다 정말 감정 몰입을 안 할 수 없었던 책이었는데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4명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고, 머릿속으로만 알던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마치 제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책을 완독하기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책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저에게는 살면서 처음으로 조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계셨기에 현재 제가 존재를 하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현 시대까지 오면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좀 더 편한 시대에 태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책을 읽을 당시에 사실 뉴스에 나오는 각종 사건, 사고들로 사라질 뻔한 저의 인류애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읽고 난 후에 저를 둘러싼 모든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까지 들면서 저의 관점을 바꾼 계기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2위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 전에 데미안을 먼저 읽게 되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책을 통해 스스로 내적 성장을 많이 하게 됐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타르타까지 읽게 되었는데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이란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한 소설이었습니다. 불교에 기반한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종교와는 무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주인공인 시타르타가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기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 제가 불교 용어를 잘 몰라서 따로 불교 용어를 찾아보며 읽었던 책인데요. 하지만 책 자체가 두껍지 않고 그런 용어 이외에는 읽는데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인생, 진리에 대한 깨우침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읽었지만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어 따로 주문하여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삶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맛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는 생각했다. 세속적인 쾌락과 부유가 좋은 것이 아님을 나는 어린애일 적부터 배웠다. 그것을 안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그것을 체험한 것은 비로소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것을 안다. 오로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나의 심장으로, 나의 위장으로 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대망의 1위, 바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읽게 된 계기가 바로 저의 친정어머니의 젊은 시절 인생책이기도 하고 저에게 읽어보라고 추천도 해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 자체도 매력적이라 궁금해서 읽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녀의 인생책이 돼버린 책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난 내공이 있는 책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서울의 봄의 이름의 원조인 바로 1968년도 프라하 봄이라 일컫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총 4명의 남녀들이 등장하는데요. 단순한 이성 간의 사랑 내용이 아닌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처음 읽게 되었을 때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책을 덮었다 열었다 하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갔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책 속에 완전 몰입하게 되면서 읽을수록 이 책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정말 저의 도전의식을 불타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각 개인의 심리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개개인의 인생의 철학, 소설 속 정치적 배경, 인간의 가벼움과 무거움 등 여러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고 1회 독으로는 완전한 이해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명의 인물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바로 사비나였는데요. 사비나는 자유를 갈망하는 화가이자 토마시와 프란치의 애인이기도 해요. 그녀는 늘 가벼움을 위해 살지만 그녀 본인조차도 키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키치 위에 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치라는 관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키치가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키치라는 관념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야기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서 독서 모임에 토론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친정 어머니와 1시간가량 통화를 하며 서로 책을 보면 느꼈던 감정, 각자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했는지 등 심층 토론을 하며 즐거운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책을 매개로 대화를 해본 것은 사실 거의 처음이었는데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낀 점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대화였습니다. 아마 저의 평생 소장할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의 올해 책 베스트 1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독서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들과 저의 올해의 책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 2024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